세상에 떠도는 모든 풍문들을 시원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더 아찔하고 더 화끈한 이야기.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라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인복이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현진 씨가 사찰을 하셨지만 또 다른 아리따운 미인 한 분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정식으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풍문쇼의 MC를 맡게 된 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희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 방송 보면 전부 다 연예인들이 좀 보다가 자기 얘기 나면 울 것 같은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저 프로그램의 논란의 그 인물이 되지 않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제가 아직까지도 풍문에 나오는 이유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나오는 이유는 저 없는 자리에서 제 욕할까 봐. 제가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김진미 씨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죠? 네, 되게 조심하게 돼요. 이 프로 이후로 되게 조심하게 돼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연예인들의 어떤 삶을 좀 긴장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셨네. 아직까지 본인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자, 사실은 그 우리 풍문쇼가 늘 MC가 새로 바뀔 때마다 겪는 게 있습니다. 신고식. 그렇죠. 아, 그래요? 제가 엄청 호되게 신고식을 당했거든요. 태어진 씨가 아마 브레이크 댄스 추고 왔죠 그때. 그렇죠. 최초로 제가 악기 또 춤이랑. 전체 채무액을 또 신고식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그러네요. 뭐 여배우라고 해서 뭐 봐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은정 씨가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무서운 분들입니다. 네. 아, 그래요? 뭐 살짝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요. 약간 기대를 해봤자 뭐. 자, 그래서 저희가 한은정 씨의 풍문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한은정 씨가 이제 새로 합류한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검증을 해봤는데 좀 궁금한 거는 물론 뭐 이렇게 나이가 좀 40대 중후반까지 결혼하는 분도 많지만 우리 한은정 씨 같은 경우는 저 그동안의 이미지로 보면 결혼을 좀 왜 미루고 있을까? 예? 여자가 일단은 사실은 있는데 미룬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것과 미루고 있는 거는 뭔가 좀 차이가 좀 있는. 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이거는 저도 모르는 얘기인데. 아니 남자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아직 결혼을 할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왜안 몇 살이시죠? 살이에요? 그럼 저보다 어리단 얘긴데. 결혼할 나이. 나이 언니. 은정아, 잠깐만요. 지금 한은정 씨가 첫 회에 나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생각에 매니저 오라고 그래. 못하겠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눈빛이 아니 그렇다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없답니다. 네. 스캔들이 없는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제가 쭉 아는데요. 굉장히 짧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잠깐 만나서 봤는데 아니야. 잠깐 만나서 얘도 아니야. 스캔들이 날 게 없잖아요. 약간 썸만 타고 가는 그렇죠, 그렇죠. 썸. 그렇다면 네.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면 집에서 만나나요? 아니요, 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계속 무슨 만나요. 스타일이세요? 무슨 역시 스타일이세요? 내공이 있으시네요. 아니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딱히 없네요. 여유로워. 제가 그래서 과거를 좀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마침으로 좋아요. 한은정 씨가 대전 가양동 출신이에요. 맞아요. 한은정 씨가 교실에 나타나면 학생들이 겁이 나서 알아서 문을 열어줄 정도 일진이었다. 학생들이 문을 열어준 게 사실입니까? 아, 제가 뭐 싸움을 할 외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외모는 그런데요. 나도 봐요. 외모는 얼굴 좀 엄청 친하게 그러신데요 생겼는데. 뭐. 근데 외모 제가 말고 보기에는 성격이요, 성격. 남자분들이 아름다우니까 문을 열어주진 않았을까. 아니면 자동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동문. 그 시절에 자동문. 자, 네, 아이 풍문쇼가 이런 분위기였군요. 네, 사실 시작 저는 이렇게 항상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은정 씨의 활약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연예인 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여기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요? 지금? 어떨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저는 어떤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게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견으로 막 이렇게 나갈 때
내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될 때, 앞뒤 다 잘리고 네, 뭐 그럴 수- 오해 소지에 네. 있는 내용의 문구만 나갔을 때 얘기죠. 그럴 때 논란이 됨으로써 오히려 내 마음은 원래 그게 아닌데 사과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때 굉장히 많이. 저는 여자 연예인의 입장으로서 좀 기사가 좀 잘못 나갔을 때라든지 조금 이렇게 남자 어떤 연예인이랑 이렇게 얽혀가지고 기사가 났을 때 좀 그럴 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주 나다 보면 이골이 생겨서 괜찮아요. 자, 이름이 알려진 여성들에게 논란은 안타깝지만 숙명인 듯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들입니다.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굉장히 사치스러웠다고. 체류 비용이 1억 원 이상이 땡전한 분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 했다고. 거짓말이죠. 그죠? 귀국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이를 좀 뭔가 방패로 사용하는 거가 아닌가. 첫 번째 미스 롯데 배우 서미경 씨입니다. 유학을 가겠다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누군가가 뒤를 봐주면서 이번 유학을 이렇게 좀 이끈 게 아니냐. 이 스폰서설은 사실로 판명이 됐죠. 일본에서 신격도 회장과 같이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첩이라고 욕은 좀 먹지만 첩들이 훨씬 잘 살아요. 불륜으로 작년과 올해까지 연예계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이죠. 홍 감독이 부인하고 위헌 소송 중인데 포착이 된 장소가 영화 촬영장이었다면 다음 작품. 제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네. 기사화는 못한 아유 우리 민이 이리 와라고 하면 바로 가서 쏙 앉아서 두 분이 그 경기도 모처에서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되게 사진 속의 촉촉하다. 주인공이 이번에 소개해드릴 풍문의 주인공은 불륜으로 작년과 올해까지 연예계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이죠. 바로 배우 김민희 씨입니다. 지난달 9일이었는데요. 그 옷이 포착이 된 장소가 바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촬영장이었다면 다음 작품. 그리고 그 언론에 찍힌 사진만 보면 이제 김민희 씨가 정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든지 굉장히 그 눈빛이 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찍혀서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은 작품에서 감독과 배우로 만났다.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 매체에 따르면은 촬영장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었고 그 홍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김민희 씨가 연기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때도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서 되게 모니터를 하고 또 도로를 건너거나 좀 이동할 때도 나란히 함께 걸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뭐 어디로 이동을 할 텐데 같이 한 차에 타서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한 커뮤니티에 둘의 사진을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팔짱을 끼고 어깨에 고개를 딱 기대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이 사진은 최근의 사진은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이 지금 굉장히 홀쭉한 상태인데 살이 있는 걸 보면 좀 예전에 같이 함께 영화 촬영을 하면서 끝나고 좀 스태프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태죠. 근데 이번 영화 촬영이 있기 전에 그 두 분이 그 경기도 모처에서 목격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직접 이 목격자를 만나서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네. 기사화는 못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해 10월 초에 평일 오후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을 이 두 명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봐서 만나봤는데 그때 처음에 그 두 사람이 식당에 들어섰을 때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자리를 찾으면서 앉을 곳을 봤는데 막상 또 원하는 자리는 전망 좋은 창가 쪽이 아니라 약간 구석진 자리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1인당 36,000원짜리 1인분? 네, 1인분. 한우네. 네, 비싸네. 갈비를 구워 먹었다고 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눈치를 챘죠. 하지만 손님으로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선뜻 다가가진 못했는데 그중 직원들 중에서 가장 젊은 친구가 이제 계산을 마치고 따로따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김민희 씨에게 다가가서 팬이에요라고 하면서 빵을 건넸다고 해요. 근데 김민희 씨가 너무 당황을 해서 나가는 출입구를 제대로 못 찾으면서 막 허둥지둥했다는 그런 후기를 또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이 직원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나 봐요, 그 내용을.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또 사라졌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당시 김민희 씨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옷차림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쓴다든지 이렇게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안경을 써서 좀 이렇게 위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딱 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알아보죠. 알아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가려도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나 봐요. 맞아요.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큰 모자, 페도라 같은 걸 썼고 선글라스를 꼈대요. 근데 그래서 더 김민희 씨를 그럼 알아보기가 쉬웠다고 하고. 하남에서 페도라를 누가 써? 그래서 프랑스 파리지. 네, 좀 너무나도 김민희다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반면에 홍상수 감독은 전혀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대놓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촬영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뭐 홍상수 감독의 연출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 제목도 그렇지만 시놉시스도 알려진 게 없고 심지어 대본도 촬영하면서 쓴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붙인 신작의 가제 역시 홍상수 감독의 21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알려진 게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홍상수 감독이 이 시점에 뭐 논란이 될 줄 알면서도 영화를 찍는다는 게 사실 두 사람이 만나면서도 사실 입장 표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가 사실 보도자료 성격을 가진 영화가 아니냐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이분 익히 알려져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 찍다가 대충 느낌 되는 대로 거기 자기 본인 생각하고 있는 대로 대본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작품을 보면 대충 둘의 상태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좀 덧붙이자면 그 홍상수 감독은 늘 그 영화 안에 있는 주인공, 영화 안에 어떤 그 배우들에게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배우의 입을 통해서 많이 한단 말이죠. 어쩌면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이번 김민희, 홍상수 사태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배우를 통해서 아마 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영화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선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사비로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와의 그 불륜설 때문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 들겠느냐. 그러니까 뭐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선도 있지만 일단은 사비로 하게 되면 투자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소신대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영화치고 굉장히 저렴한 저예산이네요. 네.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이제 김민희 씨를 만나고 나서 그 홍상수 감독 영화 톤이 좀 더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작품 성과 같은 것들도 많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구설수가 있다 하더라도 둘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김민희 씨도 연기에서 어느 정도 그 정점에 올라온 상태이고 홍상수 감독도 최근 작품들 호평받으면서 소선 그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지금 그런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흥행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화제 속 이런 것 때문에 신작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궁금해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내용인지. 그 보통 영화가 홍보 한번 하려면 뭐 1, 2억 갖고 안 되거든요. 수십억 원 요즘 이제 큰 대작 영화들은 수십억 원이 이제 홍보비인데 어쩌면 이 영화는 한 푼의 홍보비를 쓰지 않으면서도 전 국민이 아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네요. 무슨 예능 프로라든지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서 어쩌면 의도치 않게 흥행에 꽤 도움은 될 될 것 수도 같아요.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 시기가 이렇게 또 지금인지 왜냐하면 이쪽 가족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빨리 또 같이 영화를 찍는 것이 노출되고 또 영화가 발표됐을 때 대중의 반응이 과연 어느 정도 온기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흥행에는 오히려 참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근데 해보거든요. 각정원 씨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래 관심은 가게 된다. 그런데 좀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마음이 꺼려진다. 왜냐 아까 말했던 TV로 볼 것처럼 수는 있는데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 영화를 보러 가면은 제가 이 영화 보러 가면은 너무나도 홍상수 감독의 버전으로 이 사태에 대한 변명조의 얘기를 약간 들을 것 같은 것 아니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꼴통스러운 사람인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그 변명이랑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영화를 보면 전체적인 뭐 스토리나 줄거리라기보다는 그 배우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배우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는데 대사에 많이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오키 영화라든가 자유연도, 프리덤 오브 힐 뭐 이런 작품, 외국에 출품했던 이런 작품들의 자기 얘기를 이제 쓰면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이 작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론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사랑만이 진짜 가치가 있다. 인생사 모든 거는 척일 뿐이다. 그러니까 단지 사랑을 모든 가치를 두고 이제는 진짜 사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뭐 대사를 그 김주혁 씨죠. 남자 배우 김주혁 씨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업한 영화는 2015년에 개봉했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또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리고 칸에서 찍은 또 다른 영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 공개된 그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분에 또 공식으로 초청이 됐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에 또 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작품도 수상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그 수상이 이제 관심을 모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수상을 하게 되면 감독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주연 배우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김민희 씨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그 시상식 자리에서 함께 어떤 뭐 사진이 찍히겠느냐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글쎄요, 뭐 만약에 상을 받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같이 영화도 찍고 있고 하니까 아마도 같이 참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님이 함께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홍상수 감독님은 또 이혼 소송 중이시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김민희 씨가 복귀작으로 좀 홍 감독님의 영화를 선택하고 함께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변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 지금 홍 감독이 부인하고 이혼 소송 중인데 정말로 온당하지 않다. 난 무료보려는 할 테니까 돈 하나도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 홍 감독 부인 입장에서 해주고 싶다. 그런 심정을 밝힐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거는 이런 타이밍에 영화를 같이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또 한편 이제 뭐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홍 감독이나 김민희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든 뭐를 하든 욕먹을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본인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영화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담는지는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안에 두 사람의 입장이 분명히 녹아 들어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생각이 어떤 듭니다.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아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요, 진짜 또 욕을 없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문제라는 그 거죠. 두 사람한테 그게 유일한 창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문제죠. 영화는 찍을 수 있고 뭐 정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결혼했다고 해서 꼭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왜 꼭 지금 좀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됐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민희 씨는 그냥 배우의 자세에서 그냥 그 입장을 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은 연기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일하다는 말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도 선택할 수 있는 여배우가 김민희 씨밖에 없고 현재는 김민희 씨도 선택할 수 있는 감독이 홍상수 감독밖에 없잖아요. 김민희 씨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민희 지금 씨도 현재는. 지금 누구와 현재는? 작품을 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네. 아마 예, 지금은 김민희 씨도 역시 뭐 조금 시간이 외국 좀- 감독이 아닌 이상은 아마 현재 국내 감독 중에는 홍 감독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작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뭐 지적하신 뭐 시기의 문제도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더 뒤로 갔으면 누군가의 상처가 좀 더 덜할 수도 있겠다는 지적은 뭐 합당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업이 이 사람은 감독이고 이 사람은 배우인데, 감독이면 영화를 찍어야 되고 배우라면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못하게 둘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시기도 두 사람이 이제 받아야 될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두 사람이 몫으로 남겨두고 작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건 별로 없다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김민희 씨 이외에 권혜여 씨도 이 영화에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권혜여 씨의 출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혜연 씨가 이 영화에 출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뭐 논란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한 것처럼 아직 그 두 사람은 불륜선상에 놓여 있고 이것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 굳이 이 영화를 선택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대중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혜연 씨 측에 따르면은 홍상수 감독이 직접 출연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배우가 이를 받아들여서 진행을 하게 됐다. 하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 뭐 촬영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뭐 정해진 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니 권혜요 씨가 이 작품에 임한 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배우 입장으로서 사실 그렇게 이해는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배우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가 이 작품에서 연기력 외에 다른 걸로 폄하가 되는 것 자체가 좀 썩 좋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권혜요 씨는 이 영화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아마 사람들이 그 권혜요 씨의 연기를 본다기보다도 야 어떻게 홍상수 작품에 나오냐 하는 이런 이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권혜요 씨가 이런 선택을 한 거, 이 홍상수 감독 작품에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을 작품으로 좀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감독이나 혹은 뭐 권혜요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권혜요 잘 씨 캐스팅 얘기를 듣고 솔직히 딱 생각하는 게 권혜요 씨하고 홍상수 감독님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걸 좀 받았어요. 위험한 거니까.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 약간 주는 느낌이 약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얘기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인물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럴 했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이 그런 거를 만약에 권혜요 씨한테 어필을 했다면 권혜요 씨도 라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의 어떤 작품 관계가 네 번째의 어떤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희 씨와 홍상수 씨가 감독과 배우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만나는 건데 김민희 씨는 과거에도 보면 영화 관련 인터뷰에서 이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좀 언급을 몇 번 했었는데 그 홍상수 감독의 어떤 그 즉흥적인 그 영화 제작 방식이 나랑 참 잘 맞는다,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영화를 참여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제작 보고에서도 홍상수 감독에 대한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홍상수 감독은 늘 기적을 믿고 영화를 찍는다. 막연하게 기적이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그 한 예로 영화 마지막 씬을 찍고 있는데 눈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엔딩 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신기했고 영화가 따뜻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배우인 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또 뭐 이런 기자들이 또 물었나 봐요. 혹시 그러면은 다음에도 홍 감독의 작품에 출연할 생각이 있냐라고 하니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 하겠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풍문에 의하면 이 김민희 씨가 원래 술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뭐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않은 이상은 그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기로 유명한데 반면에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마다 거의 매번 뭐 술자리를 갖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같이 촬영했을 당시에 김민희 씨의 모습을 보면 조금 남달랐다고, 이전과는 달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홍상수 감독이 함께하는 술자리에는 늘 참석을 했고 심지어 그 자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서 홍상수 감독이 아유 우리 민희 이리 와라고 하면 옆자리를 내주면은 바로 가서 쏙 앉아서 같이 술잔도 기울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태프들은 김민희가 저럴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뭐 해외에서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었을 때 보면 술자리가 끝난 다음에 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둘의 시간을 갖는 것을 목격한 스태프들은 굉장히 뭐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걸 보면 촬영 당시 그때부터 정말 좀 뭔가 다른 느낌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홍상수 감독님은 배우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같이 한 번쯤 일을 해보고 싶은 감독님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는 또 감독님인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게 배우와 이제 감독 간의 그 어떤 개인적인 연결이 되는 거는 좀 개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우 입장에서는 저도 아직 감독님하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인연이 된다면 꼭 작품에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해요. 22번째 작품으로 한은정 씨한테 얘기하면 하실 거예요? 저야 뭐 작품을 예, 먼저 작품을 받아보시겠죠. 예. 미리 안 알려주잖아요, 제대로. 근데 홍상수 감독님하고 일하시는 배우분들은 거의 대본을 보지 않고 그 감독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거의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실제로 홍상수 감독이랑 같이 하시는 분은 대여섯 편씩 네,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여러 번 윤여정 씨도 그렇죠. 그렇고 보면은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홍상수 감독님이 굉장히 매력이 많으시대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네, 매력도 많으시고 또 같이 한번 작업한 배우들은 그 매력에 되게 흠뻑 빠진다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요. 저는 김민희 씨 예전에 CF 내용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약간 오버랩되는 게 그 핸드폰 광고인데 그 친구의 남자친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지 않았나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어? 017.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래요. 아무튼 네. 삼각관계. 그러니까 약간 그게 갑자기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뭔가 지금 이 상황하고 근데 뭐 김민희 씨가 되게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충실한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열애설의 주인공들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요. 다 톱스타입니다. 좋겠다. 2003년부터 3년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정재 씨랑 연애를 했고요. 이어서 바로 모델 출신 배우죠. 이수혁 씨랑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조인성 씨와 또 교제를 하는데 뭐 당대 최고의 남자 스타들과만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 연애를 하는 동안 사실 본인의 연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말을 거의 아꼈던 것 같고요. 좀 뭐 영화 촬영장이나 뭐 어떤 매거진 촬영할 때도 좀 쿨한 성격이다기보다는 좀 감추고 싶어 하고 조금은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이정재, 이수혁, 조인성 이런 분들 딱 연결 지어보면 그 떠오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 좋아하는 건지. 홍상수 감독은 약간 그럴 것 같지 않고 좀 자유분방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만났을 땐 그럴 것 같은 제가 남자분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좀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애관 자체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뭔가 푸근한 편안한 느낌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간에는 오히려 이제 공개 연애 기간들이 뭐 3년, 2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짧았었지만 뭐 이제 홍상수 감독도 이제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럼 뭐 끝이 보인다라는 예측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이런 기존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반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두 분이 또 워낙에 스타고 유명한 또 감독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더 많은 걸 잃었고 얻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인데 당연히 뭐, 김민희 네. 씨가 김민희 씨가 그렇죠. 김민희 씨가 네. 훨씬 더 많은 걸 잃었다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김민희 씨는 아가씨 이후로 정말 굉장히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던 여배우, 뭐 커리어 정말 잘 쌓고 있었는데 이 홍상수 씨와의 어떤 스캔들 이후에 거의 뭐 이제 상업 영화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렇다면 홍상수 씨보다는 훨씬 더 김민희 씨가 잃은 게 분명히 좀 많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잃은 게 많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저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꽤 각별했다는 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요. 감히 그것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냐라는 의견도 있을 만큼 대중의 이제 그 입장에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저는 한편으로는 김민희 씨가 이것이 알려졌을 때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또 뭐 그 안에도 나름의 괴로움은 있었겠죠. 뭐 응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예측했을 것 같고 김민희 씨가 오히려 감수한다는 느낌인 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홍상수 감독이 한 액션을 보면은 실제로 이혼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건 그래도 실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이혼하고 만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김민희 씨는 저는 약간 지금 와서 보면은 처음에는 어쩌면 오히려 김민희 씨는 그런 거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또는 그걸 믿었다라고. 김민희 씨가 감수하고 예측했을 거라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김민희 씨, 지금까지 들어본 김민희 씨라면 나중에 사랑의 끝이 나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사랑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라. 굳이 거기까지 계산하는 것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죠.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홍 감독과의 관계 때문에 광고에서도 위약금을 물었잖아요. 일단 경제적인 손실이 크고요. 또 전 소속사의 관계도 일단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제대로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김민희 씨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뭐 영화 출연도 물론이고 뭐 TV는 당연히 좀 대중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만약에 홍 감독이 가정 생활을 정말 제대로 지금 가정을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감독과 또 페르소나, 뮤즈 이런 관계로 김민희 씨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지금처럼 가정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계속 김민희 씨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선택하는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으로밖에 치닫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국내 연예계에서 전무후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민희 씨가 불륜설엔 입을 다물고 영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입을 열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미모와 연기력이 겸비된 배우 서미경 씨입니다. 강력한 스폰서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롯데의 신격호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지분도 뭐 엄청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를 좀 환산을 해보면 무려 7천억 원에 이르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원미경, 이미숙, 차화연, 그리고 채시라, 이미연. 이 배우들의 공통점이 뭔지 다들 아시나요? 여배우. 미녀 선발대 출신 아니에요? 미인대 출신. 미인대 출신. 딩동댕. 네, 모두 지금까지 언급하신 분들이 1972년에 시작된 미인 선발대회이죠. 미스 롯데에 출전해서 뛰어난 미모를 뽐낸 분들입니다. 네, 이번 풍문의 주인공이 제1회 미스 롯데 출신입니다. 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제일 중요한 법이죠. 이분이 미스 롯데의 첫 단추를 잘 깨워주었기에 원미경, 이미숙, 차화연, 채시라, 이미연 씨 등 숱한 스타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로 첫 번째 미스 롯데 배우 서미경 씨입니다. 그 서미경 씨는 이제 이 TBC 당시 이제 동양방송의 이제 합창단 출신인데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으로서 아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스 롯데 제1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지인 씨, 그다음에 또 정윤희 씨와 나란히 이제 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가연 씨가 그 미인대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미스 혜태. 진짜요? 제가 뽑혔을 당시가 제가 이제 2등을 했고요. 네. 1등이 채림 씨였어요. 오. 그 당시에 채림 씨가 중학생이었고 제가 대학교 다녔고요. 중학생한테 밀린 거군요. 그렇죠. 미스 혜태가 있었군요. 근데 왜 나갔어요? 뭐 특별히 그거 하면 뭐 혜택이 있나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미스 혜태는 미스 롯데 약간 후발 느끼기만 해요. 사실 이제 미스 롯데를 통해서 보통 다 이제 롯데 제과의 전속 그 모델. 거의 이제 제품들을 하고 CF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기자의 발판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미스 혜태도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상금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는 90년대 초반인데 상금이 300만 원이었다고. 많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돈 욕심에 이제 해서 저도 이제 연기자가 됐는데 사실 미스 혜태 하고 몇 년 있다가 제가 이제 가나 초콜릿을 찍었습니다. 아, 네. 진짜요? 중요한 거는 이 이제 미스 혜태라든가 미스 롯데라든가 이게 여기 출신들이 스타 등용문이라는 거 당시에.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이제 방송사가 했던 탤런트 선발대회라든가 뭐 미스 춘향도 거기에 출신들도 꽤 많아요. 그 네. 좀 중년 연기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미스 롯데가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또 유명했던 대회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이 서미경 씨인가요? 그렇죠. 엄청 서미경. 잘생기셨어요. 예. 옛날인데도 되게 이국적이다. 시원시원하게 생기셨네요. 실제 영상 보면 외국인 모델처럼. 서구적이야. 네, 서구적인 사진보다 미인이시죠. 훨씬 더 예쁜 모습이기도 한데 네. 뭐 그때 활동 당시 뭐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 같은 걸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보다 훨씬 더 예뻐요. 예쁜데 그래서 이제 1회 미스 롯데 선발된 이후에 전속 모델로 이제 활동을 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껌이라면 역시 롯데 껌. 네, 그 광고카 히트 시킨 사람도 바로 이 서미경 씨입니다. 네. 그러면서 서미경 씨는 차세대 CF 퀸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또 그 이후에는 방년 18세 단 둘이서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정말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서구적이면서도 청순한 외모로 당시 인기가 수지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연 은퇴 선언을 하며 연예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뭐 당시에 그 서미경 씨의 은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 많은 의문도 있었고 이렇게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 또 장래가 유망되는 이런 배우인데 왜 갑자기 유학을 가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한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를 냅니다. 강력한 스폰서가 이번 유학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화제의 초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를 봐주면서 이번 유학을 이렇게 좀 이끈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스폰서설에 대해서 서미경 씨는 완벽하게 부인을 했죠.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의 당숙이 도쿄에 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절대적으로 부인을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스폰서설은 사실로 판명이 됐죠. 강력했죠. 네, 사실은 그 진짜. 당숙이다. 이모도 아니고 당숙은 네, 그런 어떤 친인척 관계의 단어는 네. 사실은 90년대까지는 항상 그 어떤 뭐 핑계를 대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당숙이요? 90년대 초반까지 등장하셨어요. 당숙이요? 당숙. 왜냐하면 유일하게 기자분들이 당숙까지는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죠. 네, 당숙까지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모, 고모는 찾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당숙은 정말 제3의 인물. 그렇죠. 신비로운 인물. 이렇게 좀. 저도 예. 내 당숙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그 심지어 그 스폰서 대상이 그냥 뭐 평범한 재벌 총수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이죠. 롯데의 신격호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1988년에 신격호 회장 호적에 어린아이 한 명이 올라갑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고 서미경 씨와 신격호 회장, 총괄회장 사이에서 낳은 딸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풍문으로만 돌던 어떤 스폰서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현실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서미경 씨가 딸을 출산한 거는 그보다 5년 전인 1983년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그 호적을 바로 올리면은 세간의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뜸을 들여가지고 88년도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가 무려 37살입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만난 걸까요? 제 나이인데요. 37. 제 서른 것 결혼하겠다? 아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정황상을 살펴보면 일찌감치 이제 그 신격호 회장이 점찍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미경 씨가 미스 롯데로 활동하던 무렵 이 그 일본 이제 롯데에 행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두 사람이 이제 그 조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풍문에는 애시당초 미스 롯데 선발 대회부터 좀 눈여겨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롯데라는 회사 이름을 명칭. 지은 게 그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샤롯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신격호 회장의 실질적인 샤롯테가 서미경 씨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당연히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네, 그럼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건데 서미경 씨는 이제 신격호 회장의 잘 알려진 대로 세 번째 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이제 고 노순화 여사인데 1940년에 결혼을 했고 첫 딸인 이제 신영자 씨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바로 또 건너가게 되는데 1951년에 이 첫 번째 부인인 노순화 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바로 다음해인 1952년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와 이제 일본에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라는 분이랑 그 둘째 부인이랑 만나서 낳은 아들들이 최근에 언론사에 많이 등장했던 그 신동주, 신동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각각 총괄하고 있는 그 회장들인데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제 그 따로 만난 게 서미경 씨고 그 사이에서 이제 신유미 씨라는 딸을 얻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의 기업 행사나 가족 행사에는 신격호 회장의 두 번째 아내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가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서미경 씨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기업 회장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후계구도 잘 정리 안 해놓으면은 난리 나잖아요. 네. 예, 사실 뭐 많은 그런 어떤 기업의 어쨌든 몰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왕자인안 이런 것을 비롯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둘째 부인과 또 그 서미경 씨 사이에서 이 자식들 각각이 다투지 않도록 애초에 신격호 회장이 그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동미 현재에게 나눠주고 서미경 씨와 그리고 그 딸인 신유미 씨에게는 생계에는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놨지만은 다만 이제 핵심 롯데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그리고 우선 그 서미경 씨도 다시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죠. 어쨌든 뭐 은퇴 후에 롯데가의 별당마님으로 철저히 모습을 숨기고 살았던 서미경 씨.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다고 해요. 2014년에 3년 전에도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한 행방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더 팩트가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찾아서 서미경 씨가 은퇴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방배동인데 그 서미경 씨가 집이 가지고 있는 그 방배동에는 거의 성채라고 할 만큼 집이 굉장히 큽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신 총괄 회장이 굉장히 아꼈고 또 신경을 썼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에 오면 신격호 회장이 거기서 많이 거처를 주로 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그 모습 포착으로 두 분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굉장히 원숙한 그 33년 만에 보인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굉장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거기 현장 취재를 이제 직접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성체처럼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고 또 차가 안에 지하로 들어가면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차 밖에 잠깐 문 열렸을 때 찍힌 사진 외에는 못 봤는데 그때도 보니까 차를 부랴부랴 타서 급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젊어서 20대 33년 동안 피해 다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서미경 씨는 은퇴 후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없었고요. 조용히 좀 지냈다고 하는데 롯데가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서미경 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풍문은 아마도 이제 서미경 씨 그리고 이제 그 딸인 신유미 씨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뭐 사업 운영권 같은 것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 이 서미경 씨가 감사로 있는 회사가 바로 유원실업이라는 데거든요. 바로 여기가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 그리고 뭐 매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운영권을 독점을 하고 있던 회사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서울 비롯한 뭐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이 다 독점이니까 알짜 중에서도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영화관에서 돈 버는 거는 다 그 부대 매출로 나는 것이고 우리 예를 들어 영화표 10,000원 내도 그거 사실 발전기금 3% 떼고 부가세 10% 떼고 나면 거기서 이제 극장하고 제작사 배급사하고 반반 갈라먹는 거기 때문에 이 뭐 사실 매출의 반도 못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극장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팝콘을 팔아요. 그러면 그거는 팝콘의 대부분이 사실 그 팝콘 원가 얼마 하겠습니까? 다 수익으로 남기 때문에 영화관은 사실 식음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회사가 영화관에 사실 매장 몇 개 있는 것만으로도 200억대 매출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보충 설명하면은 이 극장에서는 외부 음식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독점적으로 이제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아, 내 카드 명세서에 유언 시럽 진짜 많아요. 정말 지금 딱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 그게 이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그 일감 몰아주기, 뭐 재벌 2, 3세들에게 이제 일감 몰아준다 이런 비판이 좀 거세게 일면서 롯데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독점 운영권은 이제 철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수익은 뭐 꽤 큰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닌 게 서미경 씨가 가진 주식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서미경 씨 이 모녀가 현재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8%를 갖고 있대요. 이를 좀 환산을 해보면 무려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지분도 뭐 엄청나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유원실업 같은 경우만 보면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에 그 사옥이 있는데 주차장 포함한 그 면적이 한 502제곱미터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6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도 한 606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을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노른자위 땅들, 꽤 비싼 땅들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미경 씨가 가진 부동산은 340억 원대라고 하고요. 딸이죠. 신유미 씨가 가진 부동산은 180억 원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사실혼 관계의 삶을 산다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인데
아이까지 낳아서 지금 물론 이제 재산은 많고 잘 살고 있지만 그렇게 존재가 규정되는 거에 대한 어떤 뭐 나름의 자격지심 이런 거는 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어찌 보면 저희가 처음 소개했던 홍상수, 김민희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제 김민희와 서미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욕은 김민희 씨가 훨씬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롯데가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내 대신 그 일본인 같은 받아주는 경우도 인정을 하는 형태고 이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특혜, 승마 특혜, 돈 세탁 연류 같은 신흥 논란으로 지금 아이콘 등극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뭐 남탓. 대학 과제를 담당 교수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줘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그 학점을 받는. 지금 마음대로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니까. 난 죄 없어. 우리 엄마가 다 했어. 막말을 일삼았다는 논란도 있었다고.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매를 따블로 보는 일이었죠. 촛불에 기름을 그냥 막 들이붓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그 가장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은 정치부터 연예계까지 뭐 최순실 씨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 딸인 정유라 씨도 특혜 논란에 또 귀국 거부에 신흥 논란으로 지금 아이콘 등극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풍문은 바로 금수저의 갑질 논란, 그 중심에 선 여인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유라 씨는 대학 입학 특혜, 승마 특혜, 돈 세탁 연류 같은 여러 논란들이 발생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떨어지자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도피 행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정말 숨어서 운동 생활하면서 뭐 컵라면 겨우겨우 컵라면 먹고 그 일회용 그 밥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좀 숨어 지내야 도피 생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정말 호화 생활을 하면서 도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도피 생활하고는 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집단 도피라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이 동물과 함께하는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 도피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쓴 체류 비용이 이 한 달에 못해도 한 1억 원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행원들 이들의 이제 호텔비나 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유라 씨의 승마 코치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말 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행원 비용이 또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독일에서 이제 덴마크로 옮겼잖아요. 근데 덴마크에서도 생활이 굉장히 사치스러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야 뭐 다 지금 뭐 월 1억 이렇게 예상 당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순실이 국내를 이제 직접 와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좀 재판을 받고 있고, 네. 딸 정유라 씨가 이제 덴마크로 옮겨간 뒤에도 사치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덴마크로 옮기면서 국내 뭐 유력 신문 방송이 특파원도 처음부터 거기 덴마크로 몰렸고, 뭐 저희 더 팩트 같은 경우는 직접 기자가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확인한 건데, 그 화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은신처를 기자들이 덮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겼단 말이에요, 한 번. 그게 침대가 3개를 버리고 갔는데 한 개에 보통 1,000만 원. 그리고 뭐 거기에 라텍스 같은 나 라텍스 침구도 몇백만 원에 좋아요. 거기 어디예요? 저 라텍스가 좀 필요해가지고. 너무 멀어. 그 주스로 가게요. 비행기값 재활용 이코노미 타면 남지 않나요? 그거 주시면? 그걸 짐으로 또 가르쳐 줄게요. 부추려면은 덴마크 많을 텐데요. 북부 그 코펜하겐에서 한 400km 떨어진 올보르시라는 곳인데 배로 붙이면 되지, 배로. 침대 3개를 버리고 갈 정도 하나에 1,000만 나 원. 우리나라에 사세요.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땡전 한 푼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 했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잖아요. 거짓말이지. 국선으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그 변호사가 나온 분이 얀 스나이더라고 얀스나. 덴마크에 있는 로펌 중에서는 하여튼간 최고 에이스급 로펌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비용도 꽤 세게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뭐 먹을 거 잘 먹고 뭐 입을 거 잘 입고 다니면서 왜 변호사의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마저도 호화롭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죄,
최고의 변호사들이 아니면 또 사실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한 몇십 분 해주고 100만 원씩 받는 변호사들이 많은 한국보다도 물가가 비싼 덴마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 제 생각에는 수천만 원대에서 억대는 가지 않을까. 저는 잘하면 10억 이상도 저는 성공 보수라는 걸 만약에 걸었다면 그 이상도 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십억은 들어갔을 것 같은 성공 정유라 보수 포함한- 씨한테 지금 현안이 뭐냐면 국내 송환을 막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변호사가 필요한 건 그겁니다. 오로지 첫 번째 목표는 현지 변호인이 정유라의 국내 송환을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준석 씨 얘기한 대로 굉장히 돈을 많이 썼을 거라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독일 검찰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혐의라는 거는 결국은 회사 설립하면서 자금 그 경로나 이런 걸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형사 재판만 갖고 얘기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제한이 있지만은 이게 사실 정유라 씨랑 그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대 수백억대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수임료가 진짜 수십억대 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문제는 초호화 도피 생활뿐만 아니죠. 독일 현지에서 막말을 일삼았다는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생활할 당시에 주고받은 그 메신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이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요, 이 최순실 씨 그 페이퍼 컴퍼니 그 회사 직원 그리고 코레스포츠 소속 직원 4명 이렇게 있는 대화방인데 이 정유라 씨가 자기가 쓰고 있던 무슨 뭐 승마 관련된 장비가 없어졌다면서 아주 글쎄 뭐 표현하기 힘든 비속어 같은 걸 쓰면서 역정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네요. 네. 또 뭐 이런 전 남편 신주평 씨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비를 찾지 못하면 모두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 신주평 씨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장비를 찾지 못하면 모두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 논란도 있었죠. SNS 논란. 갑질. 네, 맞아요. 그랬죠. 정유라 씨 정유라 씨 본명이 정유연이잖아요. 정유연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올라온 글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감나라 변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SNS에 올려가지고 정말 전형적인 금수저 논란으로 휩싸였다는 그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그 당시 청년들 사이에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흑수저다 뭐 이런 표현이 공감을 얻던 마당이었는데요. 그렇죠. 정말 아주 매를 따블로 보는 일이었죠. 힘으로 끼얹는 얘기를 한 진짜 거죠. 그것 네. 때문에 그냥 촛불에 기름을 그냥 막 들이붓는 그런 효과가 난 거죠. 이 정유라 씨의 인성은 참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라는 소문이 또 돌았었잖아요.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그 세신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유라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다. 무려 정유라의 나이가 그때 8살이었다. 라고 얘기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저는 이 얘기 들었지만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믿기지가 않죠. 근데 이게 정황들이 좀 자세하게 나왔었어요. 최순실 씨 모녀를 뭐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새 신사분이 인터뷰를 했던 거였는데 아줌마가 때 밀게 누워봐라고 했더니 뭐라고? 라고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뭘 잘못한 걸까요? 근데 누우라는데 왜 뺨 때렸을까요? 반말해서. 누우시라고 해야 명령을 되는데. 내린 거죠. 내가 볼 때 엄마 행동을 말투 그런 걸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누님들이 이제 이 목욕탕 단골이어서 가끔 목격을 하셨다는데 네. 그렇게 때 밀고 나서도 돈을 내 던지듯이 세신자분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시고 이러신 것 때문에 세신자분들도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심했다고 옆에서 보기 좀 짠할 정도로 와 정말 성질이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귓방망이 한 번 쳤을 것 같은데. 김가연 씨한테 걸리면 정유라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한 번 전에 붙는 걸 보고 날라 싶다. 직접. 네, 이 대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블로그에 글을 그 리포트로 제출한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그 대학 과제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담당 교수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줘가지고 대신해서 이제 그 학점을 받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정유라 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이제 담당 교수가 대신 해준 거예요. 액세서리를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첨부하고 또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교수님이 대신 해줘서 제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는 학생이라서 뭐 대신 해줬다라고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는데 사실 이런 과제 하나하나에 학점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친구들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뭐 따로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과제물 하나를 위해서. 근데 열심히 훈련한 학생이라서 교수가 직접 이것을 해줬다. 말이 어떻게 막걸리예요. 해? 결국은 여기에 추가로 하나의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귀국 거부 논란이죠. 네, 원래는 보육원이든 사회시설이든 병원이든 정유라 씨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귀국을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요? 뭐 정유라 씨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또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이 동반만 해주면, 아이만 계속 볼 수 있게만 해주면 난 귀국하겠다, 자진 귀국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한번 면회한 다음부터 귀국 안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설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뭐 특검팀에서 정유라 씨에게 어떤 특혜나 편의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건부 귀국을 거부한 것이 어쩌면 뭐 귀국 거부의 이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뭐 이렇게 정유라 씨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막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니 뭐 이런 상황이 뭐 모성애를 지금 발휘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납득하지 않고, 아마 판단하기로는 덴마크에서 그래도 지내는 것이, 뭐 감옥에 가더라도 지내는 것이 한국에서 어쨌든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우리 그 가끔가다 그 스웨덴이나 아니면 덴마크, 뭐 영국 이런 데 있는 교도소들 보면은 교도소인가 호텔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법원에서 한국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기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SNS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다라고 남긴 적도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를 내세워서 동정론을 일부러 이제 노리는 일종의 쇼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대호 기자의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사실 뭐 이거 아니라도 우리 기존에 많이 봤잖아요. 재벌 총수라든가 정치인들이 멀쩡하다가 구속영장 떨어지면은 갑자기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지 병원에서 누워 간다든지 이런 장면을 많이 봤는데, 아마도 정유라 씨가 덴마크 사법당국에 체포되기 직전에 한국 기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말을 잘했고 사실은 준비가 좀 많이 됐다. 법률적 조언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구금되고 난 이후에도 7일 동안 딱 한 번 아이를 면회를 했다는 걸 봐서, 그런 어떤 당연히 엄마로서 모성애는 인정을 하되 그렇게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한다는 거는 사실 핑계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악어의 눈물 같다는 좀 생각이 좀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작 아이를 키운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뭔가 좀 할머니, 유모라는 고모가 따로 있죠. 네, 고모라는 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정황들이 또 많아요. 정유라 씨가 2005년 10월에는 그 아동 학대 의심을 받아서 독일 헤센주죠. 거기 보건 당국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좁은 별채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데 갓난 아이 1명과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를 함께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본 주민들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 불결하다, 좀 조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간 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는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덴마크에서 숨어 지내던 정유라 씨는 국내 언론사의 신고로 현지 체포가 되었는데요. 당시 정유라 씨와 함께 체포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6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2명, 그리고 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 60대 여성은 아이를 돌봐주던 유모로 추정이 되고요. 또 20대 남성 2명은 옆에 뭐 승마 훈련을 했을 때 옆에서 관리해주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호원, 수행비서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일이죠.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 인터뷰가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네, 뭐 대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좀 들통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언제 만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14년 10월 13일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단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오찬 함께한 사진이 발견되면서 결국 초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봤다는 말 역시도 거짓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마장마술에서 단체전 금메달 땄기 때문에 그 메달리스트를 모아서 하는 그 오찬에서 박 대통령이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맞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그래도 정유라가 하는 말을 굳이 믿어주자면은 뭐 사적으로 본 적은 없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또 신빙성 있는 얘기들은 또 아니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2016년도 4월 3일 날 이 SNS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반려견을 봤다 이런 글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때 박 대통령을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려견을 봤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TV나 이런 형태로서 본 것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제 많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혹시 엄마에게 드린 게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정유라 씨가 당시에 내가 임신을 해서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연락을 안 해서 난 들은 게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게 언제인 줄 아시죠? 2014년 4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좀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정유라 씨가 출산을 한 게 바로 2015년 5월이에요. 정유라 씨 말이 맞다면 정유라 씨는 무려 13개월 동안 임신을 한 경우가 됩니다. 아마 거짓말의 가능성은 좀 더 높겠죠?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 결국 대부분의 논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 갖는 논란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한 일이다 정도로 이제 답했는데요. 법적 처벌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준비된 답변인 게 사실 최순실 씨가 뭐 금전적으로 벌인 일들, 어디서 뭐 재단에 돈을 모으고 아니면 어디서 뭐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화여대 간 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화여대 갖고 본인이 학교 제대로 안 나가고 성적 잘 받은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어이없는 게 학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왜 대해서는 몰라? 최소한 답하는 성의를 보였으면은 나머지 몰랐다는 것들이 뭐 그래 그건 모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속으로 모른다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자신은 이제 학교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에서 자퇴가 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학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답변이 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렇죠. 좀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아까 지민 씨가 얘기했듯이 학점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네. 그래도 자기는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학점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총장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학점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 부분에서는 양심이 조금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근데 무조건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엄마는 국내에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덴마크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엄마가 모든 건 엄마한테 다 밀어라. 너는 모른다고 해라.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엄마한테 지금 떠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뭐 삼성에 대한 특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에서 말을 하게끔 도와준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고 엄마가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백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려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는 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 안 하니까 저는 신빙성이 없는 콩으로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금 세탁 혐의도 받고 있지 않나요? 네, 이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외국 거주자 신분으로 무려 38만 5천 유로, 하나로 한 4억 8천만 원 정도를 대출을 해서 이 돈을 이제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뭐 자금을 추적하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뭐 사실 해외에서 거액을 송금한다는 거는 뭐 당국의 추적도 아마 있겠지만은 둘째로는 이 중간에 들어간 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환전만 예를 들어 좀 한다 하더라도 한 2, 3%씩 이제 떼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 있는 국내 은행의 지점에서 신용장을 가지고 대출받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최순실 씨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이런 걸 관심이 가질 만큼의 그런 세심함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돈을 쓰는 버릇에 길들여지면요. 돈을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아삭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나를 그 방법은 굉장히 빠르게 기억하고 늘 이용하는 방법이 돼버려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이 정유라 같은 경우에 금전적인 어떤 상식, 지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 정유라는 이제 이 회사 일 같은 거는 아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하고 어머니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인할 것만 이 사인만 하게 하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유라는 이미 이제 아버지와 엄마가 이혼을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땅 부분을 어머니가 못 건드리도록 이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전적으로 이제 그 금융 지식이나 이런 그 상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계기가 있을 게 뭐냐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절실하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내 거를 챙겨야 되겠다. 지금 계신 분들 입장은 거의 대부분이 알았을 것이다 쪽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유라 씨는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선 정유라 씨 송환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지금 여론입니다. 언제쯤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송환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사실 지난 1월 16일부터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대면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 3일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경찰이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검찰에게 제출을 하면 이제 조사를 토대로 정유라 씨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 씨 구금 기간이 오는 3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송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게 되면 이번 달 말 혹은 뭐 2월 초 정도면 이제 올 것 같고 늦어지게 되면 그래서 뭐 계속 재심 뭐 이렇게 3심 가게 되면 정말로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유라 씨를 뭐 압박하기는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최순실 압박용으로 정유라를 잘 이용한다면 그건 뭐 꽤 쓸모가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말대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국내로 돌아와 조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송환에 불응한 채 버티기는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운다는 사실 정유라 씨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논란의 화두에 올랐던 인물은 비단 정유라 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씨, 정유라 씨만큼이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입니다. 예, 결국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17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가 법정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관심 많이 받았고 실제로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았죠. 네, 그래서일까요? 한때는 최순실 게이트의 비선 실세라던 장시호 씨가 현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키를 쥔 히든카드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네. 이 피의자들이 거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시호 씨만큼은 조금 행동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특검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장시호 씨가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협조적이다라고 해요. 이모 조카라서 제일 치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패 중에 한 패? 심지어 장시호 씨가 이모를 배신하고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태블릿 PC가 이제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하게 한 그 단초가 됐던 건데 장시호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장시호 씨가 또 하나의 태블릿 PC를 이모 최순실 씨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으로 이렇게 몰고 간 또 케이스가 된 건데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이제 최순실 씨가 조카 장시호 씨한테 내 집에 가서 뭘 좀 물건 좀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그러는데 마침 그게 또 CCTV에 찍혔다 그러네요. 그 장면이 이 태블릿 PC를 장시호 씨가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특검에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모 조카 사이의 돈독한 유대 관계가 완전히 결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신한 사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추측을 하게 된 겁니다. 네. 2016년 12월 7일 2차 청문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장시호 씨는
이모가 태블릿 PC 사용을 잘 못한다. 사진 찍는 것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돌연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지훈 변호사가 이제 그 특검과는 그 이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 선처를 원하기보다는 뭐 협상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검팀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이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특검팀에서는 곧바로 요구를 했고 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 만에 이제 태블릿 PC를 제3자를 통해서 이제 특검팀에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지훈 변호사 측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 제공으로 인해서 선처나 아니면 또 이 처벌을 감면해달라 이런 이제 그 거래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저는 장시호 씨가 이제 수사에 적극 참여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자꾸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태블릿 PC를 갑자기 좀 기억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꾼 것도 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성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지는 않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CCTV 만드는 회사 다녔던 얘기를 몇 번 했는데 CCTV라는 게 어지간해서는 예를 들어 위에서 찍고 있는 CCTV로 봤을 때 누가 박스에 넣어서 뭘 들고 간다 해가지고 특검팀이 나중에 그 영상 돌려보는데 보니까 태블릿 PC네 하고 이거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허영계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태블릿 PC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사실 뭐 서류 들고 왔는데 서류인 줄 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장시호 씨가 오히려 묻지 않아도 먼저 얘기했다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의도는 뭐 취조당해서 갖고 와라라고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발적인 제출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장시호 씨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최순실과 장시호 간의 관계를 보면 최순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 정도 행적이 이제 좀 묘연했잖아요. 그때 호텔에 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바로 현장에 체포되지는 않았잖아요, 공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최순실, 장시호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어떤 협의를 하고 뭐 일가의 재산을 좀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지적한 부분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동선을 파악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 전까지 알려진 거로는 예를 들어 장시호가 말 타면서 정유라도 같이 말 타게 장시호가 제안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일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뭐 법률적인 다툼이 생긴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설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수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짜고 치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제 핵심은 장시호가 왜 돌변했냐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죠. 수사에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하는 거냐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죄를 몰아서 이모한테 덮으시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떤 뭐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가보자면 장시호에게 이 씌워질 혐의 같은 걸 먼저 이쪽으로 몰아넣고 그다음에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나중에 이걸 부인하면서 둘 다 뭐 나름 해피하게 갈 만한 상황을 꾸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순실 게이트는 작년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수사 중에 있긴 하지만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진실들이 드러나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10대 때 가장 예쁜 당대 최고의 원조 셰프이죠. 첫 번째 결혼 이혼, 두 번째 결혼 이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의 사유가 바람기 때문이다. 친정 엄마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정말 남자 없이는 너는 못 사는 아이냐. 이번 풍문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하이틴 스타에서 세 번의 이혼이라는 복잡한 사생활의 여배우라는 주홍글 씨가 새겨져 논란의 중심이 된 배우 이상아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아 씨 팬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0대 때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 1위는 이상아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상아 씨 데뷔는 13살 때, 84년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KBS TV 문학관 선사의 서다라는 이 제목의 그 드라마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아주 강렬하게 각인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를 회상할 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했다, 숨 쉴 틈 없이 일을 했다라고 한 방송을 통해서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굉장히 청초하고 상큼한 이미지로 굉장히 하이틴 스타로 등극을 했죠. 당시에 혼자서 찍은 CF만 무려 500편이라고 합니다. 와. 당대 최고의 원조 CF 퀸이죠. 네, 그리고 이제 1988년에 그 대학가요제 입상곡 그 찬바람이 불면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 이 곡이 당시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그 이상아 씨 테마곡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역시 또 끌게 됩니다. 그렇게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확실히 자리를 굳어가던 차에 97년이죠. 이상아 씨는 돌연 결혼을 발표합니다. 당시 개그맨 김한석 씨와의 결혼 발표를 굉장히 또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인연이 돼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결혼 발표 직후에는 토크쇼라든지 뭐 이런저런 방송에 나와서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었죠. 네. 네, 직접 뭐. 갔습니다, 저도. 네, 사실 여배우에게 결혼은 사실 뭐 가벼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20년 전에는 좀 더 무거운 선택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아 씨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의 입장을 뭐 추후에 전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뭐 하이라 씨라든지 이미연 씨라든지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들이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모습을 보고 미씨족 뭐 탑스타가 결혼을 한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량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됐다. 나는 소녀 가장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좀 소녀 가장이라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을 빨리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의 이상아 씨만 봐서 그런지 이런 아픈 가족사가 있는 줄 몰랐네요. 네. 뭐 이상아 씨가 당시에 아역 스타로 출발해서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요. 사실 뭐 가정 경제 상당 부분을 꾸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나중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애들을 부모가 먹여 살려야 됐는데 딸이 사실상 가정 경제를 책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 미안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 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한참 후에 그런 안타까운 얘기 속마음을 털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이상아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상아 씨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아 씨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상아 씨가 이제 언니 그리고 여동생이 이제 대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 학비를 댔고 시집까지 이제 보내줬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이상아 씨는 결혼 1년 만에 그 1997년 12월에 결혼을 해서 1998년 12월에 이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이상아 씨가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각종 루머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제 뭐 김한석 씨, 이상아 씨 이혼 때는 성격 차이, 뭐 가장 흔한 이유이긴 하지만 두 사람 이혼 이후에 어떤 그 이혼 사유에 대해서 드러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김한석 씨를 제가 몇 년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서는 뭐 함부로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루머 당시에 나왔던 거는 이상아 씨가 뭐 굉장히 사칠했다. 또 뭐 하나는 뭐 김한석 씨가 뭐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루머로 나돌았지만 본인들은 절대 이 부분에서는 부인을 했고 또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경제적으로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상아 씨가 이혼한 지 거의 1년 만인 2000년도 4월에 다시 이제 재혼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상대는 이제 이 재벌이라고 소개를 받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이상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도 사랑이 없었고 단순하게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 당시에 대해서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과 나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딸도 낳았지만 이런 이유들로 뭐 1년 7개월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 시기가 2001년 11월이고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 씨가 두 번째 이혼을 하시게 된 거에 깊은 속내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상하 씨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남편 전철 씨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전철 씨의 경제적인 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빚에 관해서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땐 또 쌍방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요 전 남편인 전철 씨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혼의 사유가 이상하 씨의 바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결국 이 싸움은 뒤늦탕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 씨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사실 그 첫 번째 결혼 이혼, 그다음에 두 번째 결혼 이혼, 세 번째 결혼도 너무 빠릅니다, 시기가. 친정 엄마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딸한테 하긴 좀 곤란한, 정말 남자 없이 너는 못 사는 아이냐라고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상하 씨가 두 번째 남편의 빚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검찰청을 오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좀 위로를 해주고 보듬어 준 사람이 세 번째 남편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좀 빠르지만 결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부분도 이상하 씨가 방송에 직접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당시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혼 직후에 언니 집에 얹혀 살 정도로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세 번째 결혼한 이 남편 되는 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고 또 살 집도 마련해 줬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고, 아까 엄마가 그렇게 독한 얘기를 할 정도로 반대를 심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같이 한 집에 산 거는 벌써 1년 전에 같이 살고 실제 결혼은 2003년에 하게 됩니다. 네. 7년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지난해 안방극장에 복귀하며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하 씨가 쉽게 고백하기 힘든 비밀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상하 씨의 비밀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이혼이라는 건데 2016년 한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4년 전 세 번째 이혼을 했다. 일단은 뭐 별걸 한 2년 했고 합의 이혼하는데 한 3년 좀 걸려서 4년 전에 이혼을 하긴 했다. 이런 이제 충격적인 비밀을 또 털어놓기도 했죠.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렇게 뭐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드라마 종영 기사가 나갔는데 아직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기사가 났더래요. 그때 또 이 기사를 보고 이 세 번째 남편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 씨는 앞에 그 두 번의 이혼의 아픔이 계셔가지고 세 번째 이혼까지 결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뭐 누구라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얼굴이 더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정말 세 번째 이혼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좀 드러내기도 했었죠. 네, 그 이상하 씨가 이제 그 세 번째 이혼 즈음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제 공황장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줬죠. 사실 뭐 공황장애라는 병이 그 뭐 저도 앓고 있는 병이고 지금도 약을 먹고 계속해서 그 치료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상하 씨의 어떤 이 아픔이 좀 남일 같진 않네요. 빨리 행복을 찾고 어떤 지금 현실의 어떤 만족을 찾는다면 좀 빨리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요즘 이렇게 TV에 나오는 모습 보면 그래도 즐거운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여전히 그래서- 똑같이 딱 벌리고 네. 하하하고 호쾌하게 웃는 모습은 네, 그대로이더라고요. 조금 뭐 그래도 어렸을 적 팬의 입장에서 이상하 씨의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게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톱스타에서 인기 하락, 그리고 세 번의 결혼과 공황장애까지 40대 중반의 여배우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인데요. 무거운 삶에 도피처였던 결혼이 억울한 루머 속에서 끝나면서 결혼의 굴레에 갇히고만 이상하 씨.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